대한민국 중요 재난 사례 아마 14주차 동영상 강의인데요. 제 PPT 첫 번째 화면을 잠깐 소개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할 때 소방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이 바위가 있습니다. 소방인 그대는 세상 모든 이에 빛이어라. 일명 어라바위입니다. 이 어라바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제약 14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중요 재난 사례를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대형 재난을 겪어왔고 이러한 사고들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모두 큰 재난의 원인이 되었고 각 사고는 국가적 대응 체계와 안전의식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는 제가 모바일로 출석 체크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동영상을 다 시청해야만이 출석이 인정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끝까지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터키 교수님의 마지막 근무지 오산소방서의 전경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나다가 밤에 살짝 동영상을 찍어 온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찍은 날 마치 지금 구급 출동을 해서 구급차가 소방서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2019년도에 새로 신축해서 개설했기 때문에 좀 어느 소방서보다 좀 깔끔하고 멋있고 디자인도 멋있는 이런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산 소방서에서 제가 마지막 정년 퇴임을 했던 그런 소방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해피터키 교수님의 연구실, 제가 연구실이라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연구실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 준비했던 제 방입니다. 정모 31년 동안 근무했던 정모와 이렇게 제가 정복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좌측에는 훈장도 있고 국무총리 표창 그런 훈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지금 훈장증도 있네요. 유일무이하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다 고난대응을 했던 그런 훈장의 모습도 보고 또 후배가 만들어진 이런 패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교육자료, 수업자료 준비했던 그런 제 방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로패도 보이고요. 또 후배들이 만들어진 각종 패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교수님이 이런 방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운의 열쇠도 있네요. 여기도 사랑의 해피터키 패도 있네요. 저는 해피터키로 거의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후배가 만들어진 이 감사패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모임 활동도 했었고 같이 또 근무했던 팀원들이 다 승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축하 이렇게 단체 행정과 우리 모든 직원들 또 제가 체험관에 근무했던 그 체험관 직원들의 모습 또 우리 팀원들 모두 승진해 가지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모습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지난 시간이 31년의 시간이 주마간사처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테니스 우승했던 이런 우승 트로피도 있고요. 여기 모자와 이런 것들은 제가 컨셉으로 갖다 놓은 거고요. 기동모라고 하죠. 여기는 해피터키 모습이네요. 제 집사람이 이렇게 금박 이렇게 수로 이렇게 놔줘가지고 제 방에 항상 이렇게 놔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11분반 학생들, 12분반 학생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다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분 만에 학생들의 모습, 또 12분 만 학생들의 모습, 참 눈에 선합니다. 옆에 오른쪽 책상 달력에는 5월달 제 일정도 빡빡하게 담겨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화면 보다 보니까 제가 사진 찍는 모습도 같이 이렇게 영상에 보이고 있네요. 자, 이제 이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중요 재난사례 목차입니다. 첫 번째, 70년대 재난의 시작되었고 80년대부터 90년대에 쌓이는 반복되는 비극으로, 2000년대는 첨단 사회 속 재난으로, 그다음 세계 뉴스 현대적 대형 재난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화재와 기말고사 예상 문제로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70년대 재난의 시작입니다. 서울 아우 아파트 붕괴는 70년대 최초의 대형 아파트 붕괴 사고고 33명이 압사되었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었고, 그 다음에 71년도에는 서울 대형각 호텔 화재, 그 다음에 77년도에는 전북 이리역 폭발 사고인데, 이 이리역 폭발 사고로 도시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59명이 사망했고 1344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재난이기도 합니다. 오늘 70년대에서는 서울 대형각 호텔 화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각 호텔 화재 사례는 1971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대형각 호텔 화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는 대한민국 소방 안전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이기도 하죠. 서울 대형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참혹한 화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호텔 주변에 몰려들어 인명구조를 애타게 바랐으나 불길은 너무도 거세였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구조작업을 벌였지만은 솟아오른 불길을 피하기 못해 그대로 뛰어내리다 숨진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끔찍스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부주의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상 21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에 대해 방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한 건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행한 화재가 일어나기 이전에 잘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더 크게 보면은 나라의 일에도 비교됩니다. 적의 침공을 받아 우리의 도시가 불타기 이전에 미리 대비하고 굳건한 국방태세를 갖춘다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고요. 자, 화재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 일사가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발생을 했고요. 그 당시 주소가 서울시 중구 명동의 22층 대형각 호텔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1층 커피숍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호텔 화재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매트리스를 잡고 직접 탈출하는 사람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사람이 아마 물에 적신 담요를 쓴 채 구조를 기다리는 여선형 중국
공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호텔의 정보를 잠깐 살펴볼까요? 호텔의 규모는 1969년 완공된 호텔은 22층 건물이고요. 총 222개의 객실과 8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국내 최고층 빌딩 중 하나로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다양한 연회와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행사가 자주 열리는 장소이고 결혼식장으로 큰 인기가 있던 장소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은 초기 발화가 1층 커피숍에서 LP가스의 폭발로 시작이 되었고, 또 이온물질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가 미흡했었고, 또 환경적인 이유로는 그날따라 건조한 날씨로 화재 확산이 상당히 빨랐다는 점, 그리고 1시간 30분 만에 22층 전체로 번졌던 이 화재 확산이 굉장히 빨랐다는 것도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피해 사항을 보게 되면 사망자가 추락사 38명 포함해서 166명, 부상자가 다양한 화상과 예상 68명, 실종자 한인 신원 확인 불가한 사람이 한 25명, 그 다음에 또 옥상에서 발견된 시신이 23건이 됐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발견됐는데 옥상 문을 잠궈 가지고 아마 거기서 대피를 못해서 그 앞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또 여기 이 당시에 이 대형가 호텔에는 VIP 투숙객들을 많이 투숙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도 못했고, 또 그래서 일부 대사들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이 사진 한번 보이십니까? 이 당시에 아마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헬기도 동원됐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와서 지휘도 했었고, 그 다음에 헬기도 지나갔었고, 또 많은 인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TV로 생중계를 했던 그런 화재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문에 매달려 있고 많은 시간 동안 화재 진압을 했기 때문에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스포츠 선수는 자기 집에 있는 양궁 선수는 활을 가져와 가지고 활을 쏘아서 노프를 연결하려고 시도했던 적도 여기 화면에 잡혀 있는데, 결국은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구조활동과의 관계를 보면은 32m 사다리차가 이 당시만 해도 서울 시내에 한 대만 있었어요. 당시 또 7층까지만 접근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대피로가 없었다. 옥상문이 폐쇄됐던 이유로 아마 더 많은 옥상 쪽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 헬기 등 고층 구조 수단이 없었다. 그리고 인력의 한계로는 고층 화재 대응 훈련을 받은 소방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그런 한계점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안전 취약성과 제도적 문제점 보면은 이 호텔에는 그 당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 시스템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 자체가 목재와 한지 등 불에 쉽게 타는 재료로 사용해서 아마 내화재 사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었던 것도 제도적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또 비상대피 유도와 피난계단의 부족, 또 탈출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없었던 것도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사다리차 7층 높이 사다리차 한 대에 또 이렇게 나머지는 굴절차들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매트리스를 붙잡고 뛰어내려야만 했던 이 대형가 호텔, 결국은 매트리스를 잡고 뛰어내렸던 많은 사람들은 생존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사회적 반영 및 제도 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방법과 건축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 고층 건물의 소방 및 피난 설비 강화 의무화가 됐었고, 그리고 현대 호텔 안전 기준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참사는 대한민국 건축물 안전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오늘날 엄격한 안전규정은 이 사건의 교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흥각 호텔의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현재는 고려대학교 영각타워 서울시 중구 태고로 97이 위치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대흥각 호텔의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제가 참고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980년도에서 90년도 반복되는 비극은 계속됩니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 다음에 99년도 화성 시랜드 수련원 화재, 그 다음에 94년도 성수대 붕괴 사고, 99년도에 인천 인현동 헛부집 화재. 여기서는 오늘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화성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사례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제가 그날 소방관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소방서에서 안전센터에서 휴일날 근무하고 있을 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이 대형 참사로 현대항공 역사상 최악의 건축물 붕괴 사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후 2개월,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8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하여 한국 사회의 건설 안전 불감증과 부실 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세계 건물 붕괴 관련 참사 중 사망자 11위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순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영상을 한번 같이 7분 만에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참사 현장을 촬영한 8mm 비디오 테이프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서울 서초 소방서 측이 촬영한 이 화면에는 백화점을 탈출하던 사람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조각 기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서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너진 벽체 틈새에선 옷가지를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구조에 가세했지만 지옥 탈출의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피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5층 비상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우즈끈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이 다 날라오고 매대가 다 엎어지고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 엎드렸는데 이게 다 처음에는 매대가 엎어져서 이렇게 못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돌이 다 떨어졌어요. 백화점을 찾았던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그 사지를 빠져나온 사람들도 피범벅의 절규 속에 목이 맸습니다. MBC 뉴스 윤용철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4층의 지상 5층 건물이었습니다. 오후 5시 57분에 건물이 갑작스럽게 붕괴되기 시작했었고, 이 당시에는 영업 중이던 이 백화점에는 1,500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붕괴 이후 건물 전체가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졌다고 합니다.
붕괴 원인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실 시공 및 설계 오류입니다. 기본적인 건축 안전 기준을 무시한 설계와 시공이 있었고요. 또 무리한 매단 증축이 있었습니다.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확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리, 허가 과정의 부실도 발견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감독과 허가 절차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시공의 결함을 보면요, 하중을 지탱하는 중요 기둥들이 무단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무단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슬래브 배근이 부실하고 철근 보강이 미흡했다. 슬래브 부실 시공이 원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과도한 무게의 냉각 탑과 설비들이 잘못 설치되었다. 이 과도한 하중이 이 건물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고 봅니다. 피해 현황을 보면은 사망자가 아마 건물 붕괴로 인한 직접 사망자가 502명, 그리고 중경상을 입은 생존자 수도 부상자 수가 937명, 그리고 여기에 피해 점포가 869개, 그 다음에 재산 피해만 해도 2,700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구조 및 수습 과정을 보면은 초기의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구조 초기 현장 통제가 미흡하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긴급 구조 통제단이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초기에 아마 사고 현장에서 민간인과 그 다음에 취재진 이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하면서 구조 작업을 방해하게 됐습니다. 하물며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까지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구조 인력 절반, 그 다음에 일반 이런 취재진 절반 해서 그냥 현장 자체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 이제 뭐 그 당시에도 재난 관련 그런 법령들이 있어가지고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했는데 95년 7월에 그렇게 특별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구조는 여전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사진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친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17세 초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구조 현장에 워낙 많은 매몰자들이 발생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초능력자가 와서 뭐 숟가락을 뭐 휘고 하는 그런 초능력자인데, 이 초능력자가 어디에 요구조가 있다. 또 이 당시에 뭐 역술인, 그 다음에 뭐 무당들까지 현장에 와서 어디에 지금 사람이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했던 것까지 이렇게 뭐 현장 당시 그 현장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사고 이후 변화와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법규가 당연히 강화되었죠. 우리나라의 모든 대형 재난사고 이후에는 법규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설관계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감리 허가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또 건축구조 설계와 시공의 새로운 안전기준이 도입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안전문화 확산이 되기도 했었고, 또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제도가 합력되면서 감독도 훨씬 그 이전보다는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을 한번 볼까요? 총체적 안전불감증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는 안전의식 부재가 초래한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필요성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또 이 사고는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런 전환점으로 해서 많은 재난관리 정책이 발전되기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최후 생존자 3인의 이야기는 좀 그 이후에 후일담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뼈아픈 재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비규환의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최후의 생존자 3인의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에 비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는 살아남았다는 부채감과 트라우마, 그리고 대중의 시선과 싸워야 했던 숨겨진 아픔과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 최명석 씨입니다. 남자 21세입니다. 11일째 230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고, 당시 20세였던 이 최명석 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지하 식품 매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유명세와 그런 괴리감을 느끼고 카메라와 언론에 대한 극심한 기피증도 생긴 것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병력 특혜 혜택을 주겠다는 제의도 있었으나 이 최명석 씨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하나 라는 이 허무감과 집념을 떨치기 위해서 일부러 몸이 고된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대학에서 건축 설비를 전공한 그는 GS건설에 입사하여 건설 현장의 설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대형 붕괴 사고의 피해자였던 만큼 현장 근무 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점검하여 아픔을 직업적 사명감으로 승화시켰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 생존자가 유지환 씨인데요. 여자 18세가 됐습니다. 당시에 13일 285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고요. 당시 18살로 백화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유지연 양은 어둠 속에서 최명석 씨와 벽을 사이에 두고 목소리로 소통하며 서로를 의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 당시 그녀가 던진 이 한마디는 물 한 모금이 아쉬웠던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고 하니까 맹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시선과의 싸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 직후에 대중의 지나친 관심과 어린 나이였던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였지만 불면증,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등 심각한 예상 후 스트레스로 오랫동안 정신적 치료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사고 이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열한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사고 몇 달 후 본래 꿈이었던 유리제품 도안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직장으로 복귀했고 전 직장이 섬광유리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 속을 벗어나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정주부로 삶을 선택하며 평온을 되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생존자 보겠습니다. 박승현 씨입니다. 당시 여자 19세였고요. 15일 377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고요. 당시 삼풍백화점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생존자이죠. 현재 산만 언니라는 필명의 작가, 그 당시의 본명은 박승현이었는데요. 활동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이선민이었는데 이제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뭐 박승현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을 만든 20초의 순간에서 사고 당일 지하 1층에 있던 그녀를 향해 누군가가 아마 건물 반대편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리를 옮겨 걸어간 지 불과 20초 만에 등 뒤로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끗 차이로 목숨을 건졌지만 건물 파편이 뒤통수로부터 발꿈치까지 온몸에 살갗이 뚫고 박히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살아남았다는 한없는 고립감에 방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약 2년 동안 암막 커튼을 친 방에서 틀어박혀 지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곳에서 나만 살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웠지만 그분들을 대신해서 힘껏 살아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두 공통적으로 왜 하필 나만 살아남았는가 하는 대한 그런 죄책감, 아마 생존자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신해서 더 힘껏 살아낼 것이다.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지어지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 상흔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 또 이들의 숨은 사연은 단순히 기적적인 생존 드라마가 아니라 거대한 재난 이후 남겨진 이들의 일상을 회복하기에 얼마나 고독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존자 사면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거는 이런 사고 뒤에는 이런 아픔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성 시랜드 청소년 수련하는 화재인데요.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100mm입니다. 100mm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유치원생, 고사리손 같은 그 유치원생 19명, 또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포함해서 총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의식에 큰 경종을 울린 사례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원 화재는 제가 이 해피터키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날 당시 소방공무원 한 6년 정도 근무하면서 구급차 운전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당시에 근무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야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 1명을 보고 왔는데 밤 12시 30분쯤에 또 화재가 발생해서 현장까지 출동했던 그런 화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화성소방서가 새로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오산소방서에서 화성까지 다 관할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영상 17년 전인 화재 관련 영상 한번 1999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시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솔 교사를 포함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44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중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사했던 7살 아이는 지금 24살 성인 대학 졸업반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외상 그 후 두 번째 순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김 모양은 17년 전 시랜드 화재 사고에서 생존했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니까 잠못 바람에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더라고. 7살 같은 반 친구들은 변을 당했습니다. 7살의 방에 원래 자야 되는 거를 6시 방에 잔 거를. 김 양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정확한 판단이라던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불안해하고 뭔가 밤만 되면 친구들을 두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사춘기 되고 학교 가게 되면서 제가 언론에서 찾아보고 그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미안한 마음도 그때 오히려 더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시간이 흘렀지만 어제 벌어진 일처럼
고통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더라도 저게 우리 집을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게 이제 바로 제 일이 돼버리니까 어디서 탄 냄새가 난다거나 바로 불안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김양은 이제야 심리치료를 시작했지만 다른 많은 사고 생존자들은 여전히 혼자 버텨내며 살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아주 적당한 치료와 개입과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국내에서 10명 이상 사망한 대형 재난 사고는 6개월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치료받지 않으면 10명 중 4명은 10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평생 지속되기도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한번 화성 시랜드 화재 사고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새벽 1시 20분경 화재가 발생했고요. 화성군 서신명 100mm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이고요. 이 당시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497명, 인솔교사 47명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로는 유치원생 19명, 인솔교사 4명에서 23명, 부상자 6명, 생존자는 515명이 되겠습니다. 화재 원인과 확산 현황을 보면은 발화 원인은 모기향 뿌리 가연성 물질에 접촉하여 발화되었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표는 됐습니다. 하지만은 전기 합선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동 301호실에서 발생한 불이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그래서 인화성 건축 자재로 인한 급속한 화재의 전파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화재 현장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산 소방서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현장에 도착하니까 완전히 불길이 돌아가지고 해서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다 이미 대피를 완료했었고 더 이상 그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다 진압하고 보니까 이렇게 불법 컨테이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그 시신들을 저희 구조대원들이 다 수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구급차 운전을 했기 때문에 국가수로 이송했던 그 당시에 그런 추억들이 지금도 거의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초기에 여기 물까지 갔다가 화재를 진압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논정이 됐던 거는 국가수의 결론은 모기향에 의한 발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재보험협회에서는 모기향으로는 화재 발생이 어렵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의 주장은 부실 공사로 인한 누정과 관리 소홀을 주장했었고, 또 인솔고사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도 지적되기도 했던 것, 이 한 4가지 정도가 아마 사고 원인 논쟁으로도 이렇게 한참 동안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건축 및 행정적 문제를 보면은 1층 콘크리트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은 임시 건물이었다는 걸. 그래서 이 자체가 부실 건축이었다는 거. 근데 허가가 나갔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또 스티로폼이나 샌드위치 패널 등 인화성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음 자재를 사용했다는 것. 이 당시에 또 군청 공무원과의 업자의 유착, 또 부실 행정들이 적발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행정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시랜드 건축물의 소유자, 이 사람들은 다 집행을 받고 형을 살고 현재는 다 출소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 영향 및 후속 조치를 보면은 법적 책임을 위해서 관계자가 처벌이 됐었고, 또 유사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검사도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특히 어린이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을 해서 안전 기준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었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및 교훈을 보게 되면 안전 불가증이 참사로 이어진다는 거, 부실관계에 그런 경계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관리 책임과 안전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책임이 강화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 방지를 위한 구조적 변화 필요적이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한테 교훈으로 남겨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 시랜드 청소년 수련은 현재 위치, 제가 집사람하고 최근 한 달 전인가요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야자수 마을 식물원 카페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옆에 베이커리가 있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위치인데, 그 당시에 화재가 났던 그 현장은 직접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옆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제주도의 그런 하루방 같은 거, 이런 그런 나무들 같은 걸 많이 심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저는 이제 그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의 그 소유자 되신 분들은 이미 형을 사고 출소했고, 그분의 따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참 씁쓸한 현장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례를 왜 소개하냐면요, 이거는 24년도 6월 24일 날 경기도 서신면, 앞에 시랜드도 화성군 서신면인데 거기는 100mm였는데 여기는 전곡리, 리만 다른 거예요. 리만. 그래서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랜드도 사망자 23명, 그 다음에 여기 아리셀도 23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 참새 원인과 경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에 화재가 시작됐고요. 이 화성군 서신면 100mm가 아닌 이 전곡리지요.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셀은 리튬 전지 제조업체로 군납품 경력을 보유하기도 했다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공장은 총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3동 2층에 리튬 배터리가 많이 적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화재 발생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리튬 배터리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되어 연쇄적으로 이렇게 폭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했고 42초 만에 작업장 내에 가스가 완전히 확산이 돼서 대피를 못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적응성이 없는 분말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을 시도했으나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총 325명의 인력과 121대의 장비가 동원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인명명 시산피 현황 보면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8명의 부상자, 재산 피해는 8억 1,600만원, 진화 소요 시간은 거의 하루가 다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업장에서 거의 21명이 발생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 대피하다가 계단에서 1명, 마지막 숫자는 여기 회의실에서 1명에서 총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원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 폭발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요. 또 평소 생산량의 2배인 하루 5,000개를 무리하게 생산했던 가대환 생산이 화재 원인이기도 했고, 또 군용 납품 불합격하고 재제작 과정에서 생산적인 압박을 위해서 좀 많이 압박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인력 문제도 도출이 됐는데요. 그날따라 미숙련 파견 근로자 53명이 불법 투입했고 안전교육도 부실했고 좀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던 그날 사고 현장이기도 했답니다. 문제점의 정치적 부실을 보면은 안전교육이 미실시되었다는 것, 또 위험자격에 대한 설명도 부족됐다는 것, 그래서 아마 더 인명피해가 훨씬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대표 포함 4명이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일부는 재판이 완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유해물질 관리 실패 사례인데요.
리튬 전지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적재를 해놨었고, 또 이것이 폭발적인 화재 확산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답니다. 또 작업장 내의 대피로가 미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안전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탈출이 어려웠다고도 합니다. 자, 대응 및 진압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10분 이내에 소방대가 빨리 도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쇄 폭발로 화재 현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소방대는 인명구조 확산 방지에 우선 집중을 했지만은 초진까지 약 5시간이 소요되었고,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에는 차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5시간 소요됐을까요? 리튬 배터리로는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안에 진입할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소방차에 있는 물로 냉각소로는 이거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향후 가점의 개선 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물질 취급 공정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인력관리 개선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파견 근무자 불법 투입과 안전교육 미행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겠고, 모든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응체계 정비입니다. 리튬 전지의 고위험 사업장의 긴급 대응 매뉴얼을 재정립을 해야 되겠고, 신속한 대피와 진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 책임 강화입니다. 법적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로 기록하고 유사사고 방지에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개선 방안으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의 사진인데요. 지금 맨 처음에 최초에는 이렇게 리튬 배터리에서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정도 연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분말 소화기로 화재 진압하고 있죠. 근데 이 분말 소화기는 리튬 전지는 뭐예요?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분말 소화기로는 도저히 불을 끌 수 없는 거예요. 저게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전교육 및 여기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분말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불은 꺼지지 않죠. 이때 뭐예요? 금속 소화기, D급 소화기죠. 소화기에 있었다 하면은 바로 상황 종료, 인명피해, 재산피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로 이렇게 진압을 시도했기 때문에 무려 41초 만에 바로 2층, 3층 전체가 이렇게 도저히 대피로를 찾을 수 없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사망자가 무려 23명이 발생되었다는 것. 화성 시랜드 화재하고 똑같은 23명이 같은 지역, 면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번 더 드린 거고요. 또 이게 41초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 빠르다는 거. 그 사례 하나 영상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물류창고 화재인데요. 여기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 발생했죠? 얼마나 빨리 연기가 발생하는가 보겠습니다. 이때 소화기나 옥내 소화제로 한번 쏘았으면 상황 종료, 인명 재산 피해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기 소화기도 사용 못했고 이쪽에 옥내 소화전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지하 4층에 연기가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1분 만에 지하 4층이 안전히 이렇게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몰라요. 빨리 번지는지. 그래서 초기에 화재 진압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대피해야 된다는 거. 이때 대피하지 못하면은 저희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현장에 대응하기 때문에 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버틸 수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이런 연기 한 모금 마시면은 곧바로 현장에서 뭐 살아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초기에 실패하게 되면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2000년도 초에 첨단 사회 속의 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2000년도 들어오면서 복합적인 재난이 증가합니다. 기술 발전과 도시화로 재난의 성격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 인프라 마비로 피해는 확대되기도 합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은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도, 그 다음에 세월호 침몰사고 2014년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08년도, 제천 스포츠센터 2017년도, 여기서는 오늘 두 개의 사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 사이버 테러 등 현대적 재난 유형이 출현되었고 기존 재난 대응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구 지하철 화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하철 사고, 승객 471명 중 무려 192명이 사망을 했었고 또 실종자 21명, 또 부상자가 151명이나 있었다는 것도 참 비극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 화재는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도시철도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참사는 한 사람의 방화로 시작됐다. 범행 2시간 만에 사건 현장 부근 병원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흰변을 비관하던 50대 남자. 인화성 물질을 갖고 지하철을 탔고 대구 중앙로역 1079호 열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그 시각 1085차가 중앙로역으로 진입했다. 대피 안내를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은 그 순간 지하철 객실 문은 모두 닫혔다. 전동차 바닥과 의자, 손잡이까지 화재에 취약한 아연성 재질이었다. 빠른 속도로 시트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고 전동차가 있던 지하 3층엔 연기와 어둠만이 남았다. 대한민국 철도 안전은 이후 크게 바뀌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까지 모든 전동차 내장재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위로 뜨는 유독가스 성질 탓에 바닥에 유도등과 타일을 깔았다. 대구 참사 이후 몇 번의 방화 시도가 있었지만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원인과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발생했습니다. 안심행 1079호 전돌차가 중앙로역에 도착한 시간이 05시 52분 32초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차에는 방화범이죠. 그 당시에 56세인 김대한씨, 아까 이가 개인택시 운전사였고 뇌졸중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화범이 휘발유 사립터를 주유소에서 미리 사가지고 열차에 탑승해서 방화를 해서 화재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1700
79호 전동차 내부에 방화 후 범인은 또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참사 확대 요인을 한번 보면은 열차 내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재료로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었다는 것, 또 열차가 몰고 온 바람으로 화재가 더욱더 확대됐다는 공기순환으로 하여금.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대편 선로에 1080호 열차가 진입하여 그냥 무정차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진입하여 화재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었고 인명피해도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인적 오류와 시스템의 실패이기도 하는데요. 이 1079호 열차 기관사는 화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내역 역무원은 화재 사실을 부실하게 보고를 했었고요. 또 거기 운전사령 3명은 CCTV를 주시해야 되는데 소홀히 했었고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1080호를 진입 지시를 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무정차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진입을 지시하는 바람에 참사가 더 크게 확대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이 1079호 상태는 이렇게 화재가 방화 화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 5시 52분 32초에 도착해서 5시 53분에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여기는 많이 탈출을 했고 해서 사망자가 49명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56분 45초 그러니까 화재 발생한 뒤로 한 3분 45초 만에 이 반대편에서 1080호가 진입했는데 이때 무정차 시키지 않고 그냥 진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 기관사가 문을 열었다가 연기가 막 들어가니까 다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연기 이미 들어온 상태인데 그러면 전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사는 키를 빼놓고 자기는 탈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전원 끊어지면서 이미 들어와 버린 이 연기에 의해서 무려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143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이거 무정차로 통과만 해버렸다면은 사망자는 이렇게 49명으로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인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망자가 엄청 늘어났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한두 사람이 저만큼 판단을 잘못하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열차키 제어키를 제거해 버렸다.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고 이미 대피해 버렸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 1080호. 그 다음에 출입문을 닫힌 대로 승객이 대피할 수 없었겠지요. 그 다음에 객차 내부에 갇힌 승객 100여 명이 이상 142명이 45명이 사망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인명피해는 79호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 1080호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거. 자, 비상대응체계 문제점도 발생했지요. 지하철 비상대응 시스템의 안전에 실패했다는 것. 그다음에 화재 시 열차 운행 중단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통제도 미흡했다는 것. 그다음에 승객 대피로 확보 및 안내체계가 없어서 대피로 확보가 실패됐다는 것. 그다음에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확대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참사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됐어요? 안전체계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지하철을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안전이 4단계가 안전히 교체됐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불연제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많이 교체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제 시스템이 상시 모니터를 구축해서 24시간 관제 시스템으로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피 시간을 5분으로 측정해 놓고 시간을 단축해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사가 주는 교훈과 과제를 보면은 이제 공공시설의 안전이 최우선을 확립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용 절감보다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체계적인 재난 대응 훈련과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교훈으로 남겼고 과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고위 책임자의 책임을 훨씬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교훈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대구 지하철 사고가 발생한 후에 2025년도에요. 제가 5월 31일 날 08시 43분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여의나우역에서 마포역 그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5호선의 기적, 22년 전 대구의 교훈으로 대형 방화 참사를 피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사, 승객, 서울교통공사 3박자가 정말 잘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가지고 이 승객이 여기에도 420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3년 대구 지하철 3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은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8시 43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네 번째 칸에서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달려 이동하는 한편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그 승객들이 빨리 상황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서 마포역 대합실 등으로 대피를 했고요. 승객 23명만 연기 흡입하고 발목, 골절 등 병원 이송된 사람들이 지극히 작았다는 것. 그래서 9시 45분께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여의도 나래 근처에서 현행범을 체포했었고, 10시 6분께 열차는 운행을 재개했다는 사실, 그리고 10시 6분에 다시 화재 진압이 완전히 종료가 진압이 됐다는 것. 정말 아마 잘 대응하고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또 이런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3박자를 잘 갖추어서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 사례 한번 보죠. 대한민국 현대사에 정말 큰 비극이 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이기도 하죠. 476명의 탑승객 중 무려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발생했다는 것. 그때 저도 뉴스에 TV에 그 생중계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파했던 그런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세월은 많이 흘렸지만은. 그 당시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선체 자체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목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전복 사건은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선체가 과도한 양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중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하면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재결서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침몰을 의심하는 외력설은 배제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세월호 침몰 사고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 경과입니다. 4월 15일 날 인천항에서 제주도행 여객선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6일 날 오전 8시 49분 급격한 변침이 일어났고 또 배가 기울며 표류를 시작했고 8시 51분 첫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이 지속되었고 학생들은 이 방송의 지시를 계속 따랐던 거죠. 그래서 9시 35분 경에 해경이 도착했으나 효과적으로 구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완전 침몰 이후 추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세월호 이 배너 자체는 침몰을 해버린 거죠. 침몰의 원인과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배 자체도 뭐 건축물만 그런 게 아니라 정개축으로 인한 선박의 안정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물을 너무나 많이 과적을 해가지고 배의 중심이 불안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과적이 문제되기도 했었고, 또 이제 화물의 고정이 제대로 차량 같은 경우는 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나머지 화물들을 뭐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게 많이 길어지면서 급격한 기름이 발생했다는 것. 또 이제 배에는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평형수. 배를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평형수가 기준보다 적게 실려 있었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조사 결과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 과정 문제, 고박 부실, 평형수 감소들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법적 조치로는 이제 24년 5월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이 다 구속 기소됐었고, 그 다음에 적용 혐의는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월, 선언법 위반, 또 2014년 11월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조사활동이 시작되기도 했었고요. 이 당시에 이준석 선장의 모습, 저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대피하기는커녕 본인이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참 울분을 참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죠. 구조 실패와 대응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내에서 승객들에게 대기라는 방송이 계속됨으로 인해 승객들이 자발적 탈출이 지연됐던 게 많은 인명피해 발생했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 승객의 대피 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대피하고 그렇게 승객들을 챙겼어야 되죠. 정말 상식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 다음에 해경이 도착했지만은 현장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변 어선들의 구조활동이 제한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 당시에 TV를 통해서 봤지만 전원 구조 됐다고 이런 초기에 이런 오보가 발생했죠. 그래서 구조활동에 혼선이 가중되었다. 정부와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 전달이 불신을 키우기도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세월호 문제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런 유가족들은 지금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보세요. 희생자가 299명, 단원고 학생만 해도 250명, 그 다음에 실종자 5명, 학생 피해만 해도 325명. 정말 인명피해가 큰 이유는 이동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착하게 객실에 머무른 이 학생들, 아쉽습니다.
구조인원은 172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진상규명 과정을 보면요, 9개 국가기관이 진상규명을 위해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합동수사로 서부무가 수사를 했고, 해양심판은 조사, 감사원 감사도 실시했었고, 또 1년 9개월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진행되었었고, 그러나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채로 종료가 됐었고,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또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이 세월호 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과 그래도 교훈은 좋죠. 그래서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는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세월호 리본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추모 문화가 이때부터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이 추모 문화는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주 2024년도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떠나기 전에 이 세월호 현장에서 여기가 진도항인데요. 진도항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 들어가면서 여기 현장을 한번 보고 보니까 진도 국민해양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이렇게 이런 동상도 있었고 해서 여기를 보면서 한번 그 당시에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에 앞장서야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세계 뉴스 현대적 대응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시작된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되기도 했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K 방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좀 많이 높이기도 했던 그런 코로나19 팬데믹.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용산 이태원 한로원 축제 중 발생한 인파사고, 이태원 압사사고라고 하죠. 이때 인구 밀집 지역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고층 건물 다중이용 시설 화재가 위험성이 증가되고, 새로운 소방 안전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대형 화재 사고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세계 뉴스는 이제 기후 변화로 관련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또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서 도시 인프라 및 재난 대응 체계 점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엄청난 폭우와 또 엄청난 폭염, 그리고 대형 산불 증가로 인해서 맨날 며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명과 시산 피해를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현대적 대응 재난이 갈수록 더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도 꼭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적 이슈에서는 이태원 압사사고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사고입니다. 이 압사사고는 사망 원인이 뭐예요? 숨을 못 쉬어서 질식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질식으로. 어떻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헬레온 축제로 15,000명이나 이 현장에 운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압사사고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었고, 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던 사례이기도 하죠.
그 당시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몰려든 인파들이 서로를 밀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뒤에서 엄청 세게 밀기 시작했고 그 상태로 그냥 떠밀려서 골목까지 갔어요. 뭐 여자분들은 막 밀지 마라고 비명 지르고 있었고 아프다고 하고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서 인파에 떠밀려가던 사람들은 내리막길을 맞닥뜨리자 균형을 잃고 한꺼번에 쓰러지기 시작했고 뒷사람에 밀려 넘어진 사람 위로 또 다른 사람이 겹쳐 넘어지는 이른바 도미노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도 넘어졌어요. 제 왼발에 물컹한 게 느낌이 감지가 됐었어요. 사람들은 그때 쓰러져 있었어요. 밟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도미노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넘어지고 사람들 의식 잃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그런 상황이었죠.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지만 주변 곳곳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들것에 실려 나오면서 경찰분들이 사람 많이 다쳤으니까 뒤로 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데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식도 없고 거품 물고 있으신 분도 많고 CPR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고가 시작된 순간 일부는 골목길 옆 점포로 황급히 대피해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쓰러지기 시작하셨는데 클럽 종업원 분들이 그것을 목격하셨고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하셨어요. 그 인파들을 지하 클럽으로 피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응급 환자들을 지하 클럽으로 계속 이송을 하셔가지고 비상구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사고 당사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자, 이태원 압사사고 발생 배경과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위치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로 폭이 3.25m, 길이가 40m뿐이 되지 않은 그런 좁은 공간이었죠. 그래서 갑작스런 인파 증가로 압사사고가 유발되었었다. 또 10시 15분경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것 보시고, 인명피해가 사망자 수가 무려 159명, 또 부상자 수가 82명, 또 외국인 사망자가 여기서는 19명이나 발생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망은 안 했지만 이때 구조했던 소방관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그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 또 심리적 그런 것들 견디지 못하고 해서 자살하는 그런 것도 뉴스에서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 상황을 증언을 토대로 보면은 골목길 경사로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동이 불가했고 고립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현장 목격자들은 구조 미비 등을 지적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3.25m 폭의 40m인 이 길이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누구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통행을 시켰다는데 이렇게 일방통행도 없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겹치면서 쓰러지면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원인 분석 및 초기 대응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사전 인파 관리와 경고가 미흡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죠. 그 다음에 현장 안전 인력이 크게 부족했다. 통제 불능 상태로 신속 구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계기가 됐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요즘은 어때요? 최근에 BTS 서울 공연 보셨죠? 안전요원이 엄청나게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소방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회의도 하고 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전국적 애도 물결이 일어났고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기도 했었고,
또 안전관리 및 대규모 행사의 대응 시스템의 개선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논의되었습니다. 이제 또 참사 기록 보존 및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것. 지금도 안전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죠. 지금도 아직도 형을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법적 재판 현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태원 참사의 교훈과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계속적으로 안전기준은 강화된다고 말은 나오는데 또 이런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대중 밀집 행사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가 시급하다. 시급하고 또 강화가 되는데도 또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피해자 지원 및 지역사회 회복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형 재난의 사회적 영향을 보게 되면은 안전의식의 확산입니다. 일상에서 안전점검과 예방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식 강화이죠. 재난 관련 책임자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자꾸 일어났는데도 참 재난이 자꾸 발생하고 일어나는 거는 정말 같은 이런 소방관생활을 했었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이제 정보 확산이 가속화되는데 SNS와 미디어를 통한 재난 정보 신속히 전파된다. 지금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확보시키기 때문에 재난의 참상 같은 게 쉽게 빨리 전달도 되고 또 재난 현장에서 우리들이 활동하는 게 숨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 대응하는 우리 소방관이나 경찰 그런 대응 인력들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훈련받은 대로 좀 대처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극복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서 국민적 연대 의식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형 재난의 사회적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최종 결론 및 향후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계적 수준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사회를 기필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재난 능력을 배양해서 현장 중심 안전교육도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실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많은 이런 재난들이 기업과 교훈을 보존해서 가계 재난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들의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은 이런 다양한 재난은 안전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이죠. 또 선진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문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사회가 미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밀집사고 체험교육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 이태원 밀집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당시에는 제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운영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재난 다중밀집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교육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수원들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도 만들고 체험 부스도 만들었던 게 있어서 하나 소개 올릴까 합니다. 그날 사고를 보면서 제가 사고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11명 사고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22년도에 10월 2일날 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에서 135명, 그리고 2015년 9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순례 중에서 사망자가 2,411명이나 사망했던 이렇게 인파 다중밀집 사고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생각하면서 많은 논문도 찾아보고 하니까 다중밀집도 이론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로세로 1m, 1평방미터에 15명이 들어가면
발과 발이 겹쳐지고 빈틈없이 몸이 붙어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 극심한 위험이 예상되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태원 사고 사례 때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가로 세로 1m에 무려 16명이나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던 그런 게 이미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체험 부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체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저는 공중전화 박스를 생각했는데 공중전화 박스는 너무 약하고 경기도 시흥의 한 원자력 관련 공장을 방문했는데 방탄 유리로 해서 이 정도 규모에서 많은 직원들이 여기서 전화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다 생각해서 여기를 방탄 유리로 하고 가로 세로 1m 해서 요즘 전철이 사람이 워낙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전철 인파 사업까지 고려해서 여기 손잡이까지 만들어서 경사도 10도를 만들고 해서 이런 체험 부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중밀집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ABC 행동 요령의 교육 요령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A, 우리가 압사 사고는 질식 사고로 사망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팔을 올려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가방이나 소지품을 소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리게 되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소지품 등을 가슴으로 안아라. 마지막 C, 만약에 넘어졌다면은 C자형 자세로 머리, 가슴, 신체를 포함하라. 이런 C자형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그래도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게 되면은 빨리 호흡을 못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다중밀집 상황에서 만약에 위험에 처한다면은 이 ABC 행동 요령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러한 현장에 사람이 많이 있는, 인파가 많이 있는 현장에 다시는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렇게 특히 경사도를 내려올 때는 직선으로 내려온 것보다는 이렇게 한 45도 경사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밀집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ABC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밀집 상황 안전체험을 하는 곳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제가 근무했던 경기도 오산에 있습니다. 오산에 경기도에서 107억, 국가에서 100억, 그리고 오산에서 100억과 거기 체험관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오산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탄생하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지만은 여기 지하에 축구장 몇 개의 면적으로 56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는 어떤 체험들을 하는지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옵니다. 다양한 재난, 사고 상황을 안전하게 체험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곳. 언제 어디서든 안전을 생각하고 지켜야지. 대한민국 안전의 탑,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에 체험관들이 많은데요. 특히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을 만약에 이용하시고자 한다면은 뭐 이런 검색창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을 치게 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매월 25일 날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가지고 3개월까지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 이쪽에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올라오시게 되면 한 번씩 꼭 체험관을 예약해서 안전 체험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빠 빨리 와.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중요 재난 사례를 1970년도부터 해서 현대까지 해서 좀 대표적인 재난만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보다도 훨씬 많은 재난들이 많이 발생했죠. 또 발생했지만은 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재난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각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중요 재난 사례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재난 사례를 통해서 다시는
또 이렇게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오늘 이거 재난 사례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에 대한 것, 또 이런 사고에 대한 것,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소방방재학과 학생으로서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어차피 많은 활동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또 현장에 여러분들이 배치된다면은 새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정말 잘해 주십사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런 중요 재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화재약,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회가 된 거죠.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화재약 마지막 회 이렇게 대한민국 중요 재난 사례를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렸습니다. 제작은 누가 했냐고요? 예, 해피터키 교수 김광식 해피터키가 이렇게 제작을 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영상으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중요 재난 사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주째죠. 14주째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12분반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화재학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중요 재난 사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자, 마지막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화재학 기말고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 6월 18일날 목요일날 11분반은 오후 2시부터 2시 40분, 12분반은 오후 3시부터 3시 40분까지 40분 동안 있고요. 출제 문제는 10문항 정도, 그 다음에 가로넣기 및 주관식으로 해서 아마 나오게 됩니다.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드릴 거고요. 총 출석 점수, 중간고사, 보고서에서 기말고사가 40%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예상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진압이 뭔지 아마 이거는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소방 활동이라는 것. 그 다음에 소방력의 3호철을 쓰세요 하게 되면은 가로넣기로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서 소방대원, 장비, 소방용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용수 설치 기준을 보면 소화전원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상식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의 구경은 몇 밀리라? 65mm다. 65mm. 또 급수탑은 급수간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위치가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그리고 저수도의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 60cm 이상, 원형 경우에는 한 변의 지름이 60cm 이상, 둘 다 60cm예요. 미리가 아니고 메타가 아니고 60cm입니다. 0.6m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소화약재로서의 물의 장점, 그 다음에 한계, 물의 장점 몇 가지를 써라, 물의 한계 몇 가지를 써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하기 쉽다. 그 다음에 비열과 증발 잠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우수하다. 그 다음에
A급 화재, 일반 화재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 쓸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증발 잠열은 539 kcal per kg. 대기압에서 100도씨 물이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최적은 약 몇 배? 1700배. 그 다음에 봉상이 뭐예요? 봉상 주수가 막대 모양의 굵은 물줄기를 가연물에 직접 주수하는 방법으로 소방용 방수 노즐을 이용한 주수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게 봉상입니다. 봉상. 그 다음에 소화약제 공기포 팽창비는 저발포용이 얼마예요? 20 이하, 고발포용이 1080 이상, 1000 미만인 포 갈아놓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죠. 분말 소화약제 종류 및 특성. 분말 소화약제는 1종, 2종, 3종, 4종 분말로 되어 있고, 주성분, 분자식, 색상, 적응화제 다 여기 여러분들이 중간에 가로놓기로 비워놓게 되면은 답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특성은 여러분이 통으로 꼭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사시험 같은 데도 소방관 또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피해액 산정 시 저번주에 배웠던 거지요. 건물 자산 등에 대한 최종 정가율은 건물, 부대 설비, 구축물, 가제되고는 몇 퍼센트? 20%. 그의 자산은 10%로 한다. 최종 정가율. 그 다음에 제가 감식하고 감정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감식은 전문적인 지식, 경험, 시각을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 그래서 감식하고 감정은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사망 시간 몇 시간 이내?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사망을 본다. 그다음에 건물 동수 산정 시 건물의 예백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등 기타 건물용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같은 동으로 한 동으로 본다. 그 다음에 화재 현장 조사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서 쓸 수 있도록 발화 원인, 연소 확대의 원인, 사상자의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한 서류로 유사화재 방지, 연소 확대 및 인명피해 방지 등의 화재 예방을 중심으로 한 소방행정의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화재 조사 서류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기말고사 문제까지 알려드렸고, 이 기말고사 문제는 제가 파일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셨다가 6월 18일 날 마지막 15주차 기말고사 때 정말 좀 시험을 잘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오늘도 좀 여러분의 남은 이상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15주차 기말고사 6월 18일 날 여러분들 저하고는 정말 마지막 얼굴을 뵙는 건데 6월 1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 강의는 14주차 동영상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지학과 11분반 12분반 학생 여러분, 15주차 기말고사 때 다시 만나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4주차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